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장로 합창단이 우리의 소원을 통일하는 합창으로 열어주시겠습니다. 광복 80주년, 80시간의 릴레이 기도, 80명의 장로 합창단, 여러 함흥도 모여서 아름다움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하는 동안 또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어서 이재정 교수님 전 통일부 장관님의 평화통일운동사 강연이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재정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한국교장로회 전국 장로회 회장이신 차인기 장로님께 특별한 감사의
네, 제가 성직을 하면서 가장 가깝게 지내온 분이 우리 기장의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거의 50년 지기입니다. 제가 성직을 받고 바로 그때부터 김성근 목사님과 함께 여러 데에서 활동해 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오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기장의 절반쯤은 속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김상현 목사님하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성모회와 기장이 통합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었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성모회도 사실은 민족교회입니다. 세계 성모회가 있습니다만 세계 성모회는 각각 각 나라와 각 민족의 특성과 문화를 살리는 그런 교회로 독립되어 있는 독립체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신 김재준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사상과 그리고 철학과 믿음과 헌신과 그것이 오늘의 기장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기장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땅에 한국의 교회, 정말 한국 민족의 교회, 통일과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이 대회의 주제를 받으면서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한 말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평화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결론은 결국 사랑입니다. 평화도 통일도 민족도 국가도 미래의 희망도 사실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제에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대체로 여러분에게 뭘 전달드리기보다 같이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면 우리 미래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첫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이 광복 80년 휴전협정 72주년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72년 전에 판문점에서 이 휴전협정에 조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때로부터 72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분단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실제로 광복은 곧 분단이었습니다. 1945년 8월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만 해방되자마자 북은 해방되기 일주일 전인 8월 8일 소련군이 북한의 진주에 들어와서 북한을 점령하고 분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은 여기에 놀란 미국이 결국 좀 늦었지만 9월 7일에 미국 24사단이 들어오면서 마침내 우리나라도 미국의 군정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8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상황을 보면 그 분단은 다만 남북 분단만이 아니라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분단되어 있고 대결하고 있고 신냉전 체제 안에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여러 지난 세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다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평화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일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평화 없는 통일은 없고 통일 없는 평화도 없습니다. 그 평화는 바로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 첫 전제 조건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이 문제를 사실은 동양 철학에서 보면 관계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공회대학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신영복 교수는 그의 인문학에서 모든 것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죠.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상대를 맞이하냐는 것이 하나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아주 좋은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정상회담을 하는 그 당시 2007년 10월 3일 그 회의석상에서 오전 회의가 끝나고 오후 회의로 들어갈 때쯤 돼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 그냥 이게 보시면 아마 대체로 아시겠습니다만 중심은 하루 더 머물다 가시죠. 우리 허리띠를 놓고 좀 먹고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는 나누고 그리고 오늘 회의는 내일 늦추고 하루 더 머물다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뭔가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집에 누구 친척이 찾아오면 속마음으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보통은 허리띠 잡으면서 하루 더 머물러라. 우리 오늘 점심 잘 먹고 이야기 좀 실컷 나가고 가지. 집안에 가까운 친구가 오거나 친척이 오거나 선배가 오거나 후배가 오거나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오면 붙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문화입니다. 저는 남북의 관계라는 것이 이런 관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정상이 만났을 때 우리 정상이다 하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라 우리 한 민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가지고 우리말로 통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정상간에 함께 마음을 서로 한번 얘기합시다. 근데 결국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래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중요한 일은 내가 결정을 하지만 이런 일은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서서 사실 옆에 앉아서 저는 속으로는 그냥 오늘 하루 더 있었으면 좋은데 얼마나 김정일 위원장이 속에 맺힌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쪽 대통령에게 그저 모두 털어놓고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그런 느낌을 사실 가졌었는데 결국 그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제까지 남북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뚜렷하게 설정해 놓은 것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여기에 제1장 제1조에 보면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입니다. 여기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이 특수란 말의 의미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수관계. 결국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한 표현이고 우리나라 법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국회 통과해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약 한 20년 정도 된 셈이죠. 그런데 이 법에도 역시 같은 의미로 똑같은 의미로
역시 이 남북 관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가 우리 법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을 어떻게 볼까? 문익환 목사님은 사실 남과 북의 관계를 열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선각자이시고 예언자이시고 정말 그야말로 목회자이십니다. 기장의 자랑은 문익환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고, 기장을 만든 장모 김재준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 이 두 분의 기둥으로 사실 기장의 성격과 기장의 미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봉 목사님과 늑봉 목사님 두 분이 가지신 설정은 오늘 이 강연의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김일성 주석과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사의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신 문익환 목사님의 사의선언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평화의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의 세계의 하나의 비전이고 꿈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너무 참혹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과 북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길과 철도가 끊어지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졌는데요. 이 콘크리트 장벽 높이가 무려 11m입니다. 휴전선 전체에 이런 장벽이 설치된 것은 그야말로 정전협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실 71년 2년 분단의 역사에서 가장 뼈저린,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베를린 장벽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작년에 북한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는 북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업무 관련 기관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바로 과거의 남북 관계를 통할하던 통일선전부, 통전부라고 우리가 얘기하던 그런 부서부터 민화협의회 얘기까지 모든 단체를 다 폐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복한 상황으로 바꿨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해서 김일성 주석과도 회담을 하고 성명을 냈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7.4 공동성명으로부터 이 보수 정권이었다고 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7.4 공동성명으로부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남북기본합의서,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최근까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냈던 9.19, 2018년 9.19 평양선언, 그리고 그 엄청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에서의 대연설, 이런 등등을 살펴보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거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무엇일까? 저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면 북이 남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난 윤석열 정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안에서 평화, 인권, 통일이라는 말이 다 사라지고 남북 대결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 심지어 사분 오열시키면서
적대시하는 걸 넘어 정말 없애버려야 할 그런 세력으로 폄하하고 대결해 왔던 것이죠. 남북 대결은 끝내 그것만이 아니라 계엄령으로 국민에게 총소리를 겨누는 엄청난 사건으로, 내란으로 오늘까지도 아직 우리는 내란의 끄트머리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에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대결과 전쟁 상태로 몰아가려는 의도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때 북이 장벽을 세운 이유나 헌법을 바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민족도 아니고 더 이상 뭐 통일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적대적 관계로 그냥 가자 하는 주장을 하게 된 이런 배경 속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 그 이유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북과 북미가 다시 대화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그 길이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오늘의 같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남과 북이 어떻게 해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해법을 찾는 것이 오늘 아마 우리가 광복 80년 분단 정전협정 72주년의 분단과 정전협정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시대를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꿈을 꾸며 함께 나누어야 할 결단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9.19 군사합의의 실행이 그 첫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9.19 군사합의는 벌써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2018년 지금부터 7년 전에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만든 그 가장 중요한 군사합의입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군사합의 연습도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적시하면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이게 적대 행위를 어디서 중지하냐? 육해공,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양측이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적대 행위를 어떻게 중단하느냐. 선언하기 쉽지만 실천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여기에 물려있는 과제들은 너무 많습니다. 둘째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무력을 쓰지 않는 완충구역을 설정한다. 군사분계선 내에 감시초소를 철수한다. 군사분계선 내에 공동유해, 군인들이 희생당하면서 그 땅에 묻혀있는 유해들을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해나간다. 마지막에는 결국 군사적 신뢰로 구축된다고 하면 서로의 군비도 축소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선언이 이행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결국은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요, 무슨 누구에게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열고 하는 그런 책임 문제를 논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내란을 수습하고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정부로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때 오늘 8.6 경축사에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하고 제목만 잠깐 봤습니다만 거기도 분명하게 나온 것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신뢰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삼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신뢰 회복을 할 거냐? 북에서 올려오는 확성기 소리 때문에 밤중에는 무슨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이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확성기를 대고 남북 간에 서로 선전전을 벌여오던 것을 이제 과감하게 철수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 일전에 사실 이 문서를 만들 때는 일전에 북에서도 이거 철거했다고 했는데 엊그제 보니까 뭐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것이 철거 안 했다, 뭐 철거할 계획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성의와 뜻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뭔가를 표시한다면 북도 변화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 이재명 정부의 다음 행동,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다음 과제는 더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것과 같이 무슨 성명서 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계획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북이 신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상호 신뢰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보기 전에 북한 상황이 어떤가를 이해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행동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하는 거에 저는 여기에 9.19 군사합의의 복원, 여기서 맨 첫 번 한 것이 휴전선에 있는 확성기를 제거했다면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을 이 가운데서 할 수가 있을까? 미안하지만 앞에 좀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죠. 네. 그 앞에. 하나 더. 네. 여기서 9.19 선언이라고 하는 군사합의 가운데 어떤 내용이 그 다음 단계에 와야 할까? 가령 아까 얘기한 것이 이제 불과 여기에 있지도 않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것이라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그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 가운데 어떤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과제입니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래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는 맨 마지막에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서도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고민하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군사 합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남북 간의 그동안에 합의되었던 모든 내용들, 특히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91년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졌던 남북 기본합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그 원론적인 것을 우리가 합의해내고 이에 대한 실행 의지를 밝힌다면 그것이 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변화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북 기본합의서는 북은 북의 조선노동당의 인민전체회의에서 비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남북 기본합의서는 불행하게도 당시에 우리 국회가 남북 기본합의서가 남북 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국회가 비준을 하느냐? 비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는 그야말로 한반도가 가야 될 모든 과제들을 통합해온 아주 가장 중심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한번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준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진전이 되는 일이 아닐까.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도요, 보수 세력도 다 찬성을 해서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국제사회도 당시에 굉장한 환호를 해주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행동으로 생각한다면 남북 간의 가장 긴장 관계를 만들어 남북 간의 가장 긴장 관계를 만들어 온 것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는 을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을지 훈련도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본격적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열립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그 규모나 혹은 내용에 있어서 엄청납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현대 무기들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지상군도 상당한 양이 동원이 됩니다. 한때 과거에 91년도 남북 기본원 합의서를 만들 때 한 번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에 따라서 축소하거나 시뮬레이션을 대행하거나 야전 훈련을 축소시키거나 하는 방안으로 쌍방 간의 군사적 신뢰를 갖기 위한 노력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단기적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것이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이것이 하나의 남북 간의 신뢰를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 걸림돌을 치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북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요. 북한의 경제 성장 추이를 여기 2013년부터 이렇게 쭉 추이를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2013년, 14년, 15년 이때 보면 아주 낮아지다가 2016년도에 3.9%가 나와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또는 1.5로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2023년에 3.1%의 경제 성장을 합니다. 이건 당시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의 경제 성장률이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북한의 경제가 과거보다는 2023년부터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와 함께 북한이 무기를 공유한다든가 인력을 보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본다고 하면 북한의 상황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봐서 이런 상황이 마치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할 때 상황과 같은 북한의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 회의 2025년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규모로든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것이 북한의 또 하나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심 드시고 오셔서 한참 고단하실 시간에 재미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기장 장로님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전체 대표 장로님들이고 기장 장로님들이 깨어 있을 때 대한민국도 깨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 하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김일성 주석이 쓰던 칭호와 김정일 위원장이 쓰던 칭호는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위원장도 없고 주석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 얘기하는 백두혈통, 김일성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그 백두혈통이 쭉 이어져서 지금 이제 김정은까지 오고 김정은의 딸에게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왜 북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 북두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세습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북의 백두혈통이나 또는 북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의 자리에 하고 있는 것은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백두혈통의 가치는 북한 존재의 가치는 항일 독립운동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도 그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계승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북한 수뇌부를 움직이지 않으면 흔히 얘기하는 백두혈통의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다음 행동이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또 마침 북이 원산 갈마 지역에 갈마 해수욕장을 아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금년 여름에 개장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갈마 해수욕장 이렇게 좋다고 보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경주 에이펙 회의에 참석한 분들을 초청해서 하루쯤 좀 휴양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네. 엉뚱한 꿈이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일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북한도 차제에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해서 세계 무대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번 회의는 경제회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겨누었던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이번 에이펙 회의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전 세계에 지금 전쟁으로 얼룩져 있고 갈등과 무력으로 얼룩되어 있는 이 여러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에이펙 회의가 민주화의 첨단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K문화가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주에 와서 회담을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서로에게 겨누었던 무기를 내려놓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그런 평화의 계기가 될 것을 정말 저희들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아름다운 과거도 있지만 험한 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들 끊임없이 우리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기독교 선언이라고 하는 1988년 2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회가 만들어냈던 이 선언은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통일 대장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달리 다 빼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한국기독교 선언을 다시 한번 여기서 공부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좀 딴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이거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좀 이 문제를 한번 하나하나 돌이켜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선언의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선언한 내용 가운데 분단은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원죄이고 분단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분단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늑보무익환 목사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은 결코 서로의 적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할 형제다. 저는 요 이야기를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 속에서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남북은 형제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이 살아야 될 형제라는 말로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단입니다. 장봉숙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나 평화의 길을 열어와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었고 길이 끊어지면 그 길을 다시 이어왔다. 여기 세계 기독교회가 함께하였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독교의 선언은 지금도 유효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통일운동도 평화운동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즉 분단을 치유할 수 있는 회개와 용서가 그 출발점이다.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이 장봉 선생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회개와 용서 이 두 가지 말과 함께 오늘 이 행사의 주제가 되는 사랑이라는 말로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